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에 치중하는 영상들이 꽤 많아졌어요. 한 며칠 동안 그냥 불을 뿜은 게 바로 이 블룸버그 혁신 지수를 세계 1위를 우리나라가 탈환이죠. 그전에도 1위 한 적이 있으니까 이 소식을 전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전문가이신 그 최백원 교수의 말을 통해서 블룸버그 혁신 지수 1위의 의미를 좀 알고 싶어요. 블룸버그 혁신 지수는 지난해는 이제 2위였었죠. 한 단계 저기 밑으로 내려갔었죠. 근데 우리가 늘상 최근에는 아이가 1위를 유지해 왔었어요. 네.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혁신 역량이 그렇게 세계 진짜 최고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지수들은 여러 기관들에서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블룸버그 혁신 지수의 특성은 뭐냐면 제조업과 관련된 분야에 사실 집중되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제조업의 강국은 맞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어느 정도 저는 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제조업 역량은 우리가 뭐 사실 여전히 경쟁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블룸버그 혁신 지수 1위라는 거의 배경에 그 나라의 제도나 시스템, 환경 이런 것도 좌우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보게 되면요. 무디스에서 무디스 발표한 게 ESG와 관련돼 가지고 국가 소위 ESG 지수라는 걸 발표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ESG 평가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냐면 기존에는 되게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를 했는데 기업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비재무적인 어쨌든 간에 이런 가치들도 예. 중요해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고객들한테 그러니까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구축을 해야지만이 기업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무디스에서 이걸 국가 단위로 환원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만은 국가 신용 등급하고 이것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더라 이거예요. 네. 한 상관성이 한 87% 정도 관련 상관성이 있다는 이제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ESG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됐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중에서도 1위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11개 국가가 1등을 했는데 1등급을 받았는데 예. 독일하고 한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은 인구 소국들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명 되게 이하 되는 국가들이고 예, 예. 독일하고 한국이 좀 그래도 인구 규모가 한 5천만 이상 되면서 예. 그리고 세계 경제 규모 한 10위에 이렇게 랭킹되는 나라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2등급을 받고 일본이 3등급 받을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우리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이제 K 방역을 치르면서 예. 상당히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뭐 거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제 그 문화인들의 도움도 많이 컸다고 저는 봐요.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BTS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문화 예술인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는 그 이 이미지는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거. 그게 지난해 수출에서도 굉장히 드러났었어요. 수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년에 보게 되면은 9월 달부터 확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예. 수출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수출 단가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상품 한 단위 수출할 때 수입하는 상품과 비교해서 얼마나 제값을 받느냐 이건데 그게 크게 오르고 있어요. 과거에는 누가 덤핑 수출을 주로 하고 했었는데 네, 네. 이제는 굉장히 제값을 받고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 되고 있다. 한국 상품이요. 지금 우리나라 지난 국민 총소득이 일단 이탈리아를 제쳤다. 이게 좀 감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20대들은 이 감격을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원래 뭐 그 정도 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옛날에 머리 잘라서 가발 팔고 와이셔츠 팔아서 대우그룹 되고 하는 그런 추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 뭐 상황의 산물이긴 해요. 순위를 보면 OECD 경제성장률 1위다. 뭐 하여간 이 모든 것을 최백원 교수님이 그 안어용적으로 객관성 있게 쫙 좀 해석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그 G7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지표상 거의 이제 확정적이에요. 다행히 이탈리아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실제로 역전이 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지난해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돼진 건데 지난해 모두가 다 역성장을 했거든요. 대부분요. 주요 국가들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8%대까지 이제 밀려났고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방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만 해도 한 7%가 차이가 7% 이상이 차이 나거든요. 7%포인트가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게 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인데 지난해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K방역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양적으로는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한 12에서 높아질 때는 한 12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양적인 성장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선진국권으로 들어갔었고 네. IMF나 OECD에서 실제로 선진국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를요. 예. 국제사회에서는 분류를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했는데 우리는 선진국이 꼭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우리를 개도국이라든가 신흥시장 국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가고 네. 특히 이제 우리 김갑수 선생님이나 저 같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소위 개도국이나 신흥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익숙한 용어들이죠. 사실 우리 세대들한테는요. 감이 어떻게 선진국을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런 거를 사실 경험했다는 거 점에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것은 대단한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저는 보고 있는데요. 상징적인 게 뭐냐면요. 이런 커다란 사건이 있을 때 소위 말해 대역전극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조짐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난해 2분기 때요. 일시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앞서는 현상이 생겼었어요. 예. 예를 들면 지난해 2분기에 미국이 워낙 저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막 마이너스 34%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저기 나왔었어요. 중국은 그 당시에 2분기에 플러스로 반전하기 시작했고,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좀 이렇게 통제가 되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거죠, 물론요. 그건 일시적인 거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냐면요.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과거에 저희들 생각들도 그랬었는데 앞서가는 나라하고 뒤에서는 나라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 격차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들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앞서가는 나라가 잘 못해가지고 고꾸라지면서 고꾸라지면서 그러니까 뒤에 가는 나라는 여전히 계속 쫓아가면서 이 역전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가는 나라가 그러니까는 이게 좀 그 자신의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지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주저앉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다들 근데 알 것 같으면서 정리가 안 된 게 좀 있어서 경제학자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게 우리가 성장했구나. 심지어 이탈리아도 제치는구나. 이제 여기까지는 아는데 why 수많은 나라들이 정말 그냥 목에 뭐를 메고 정말 해보자 하면서 애쓴 나라들도 의외로 많은데 왜 우리가 성공했지? 자평을 하면 뭘까? 왜 그럴까? 저는 경제학자지만요. 제가 책에다 썼지만은 이게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K 민주주의의 힘인데 왜 그러냐면요. 지난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이룬 경제 성과는요. 이거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역할이었었어요. 경제 정책의 결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선진국까지 돈을 엄청 투입을 했고 재정도 엄청 투입하고 중앙에서도 돈을 엄청 찍어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경제 성적표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 그러니까 이 경제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방역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협조가 없으면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꼭 협조했다기보다 조금 어떤 자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내가 남을 괴롭힐 수는 없지 않아 하는. 그렇죠.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자발적인 참여,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마스크 쓰기라든가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자발적인 참여, 그 다음에 협조 이런 게 됐는데, 그게 저는 거기서 그게 된 나라가 있고 안 된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이제 문화 차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문화 실패 현상으로 제가 이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학 같은 경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산업 문명을 만들어낸 이 서유럽이 개인주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인주의 문화가 이번에 코로나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거예요. 개인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그러니까 소위 자존감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저거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을 내 자존감의 추구가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뭐냐면 세상이 다 연결된 세계에서 나 혼자만의 자유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없었던 거죠. 개인주의 문화는요. 근데 동양으로 돌아오다 보면요.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동양은 저는 일본은 이제 수치 문화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중국은 무치 문화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국은 눈치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치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수치 문화라는 게 바로 뭡니까? 일본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말을 잘 듣는데
코로나가 걸린 건 나의 잘못이야. 막 자책을 그렇죠. 하고. 근데 정부가 거기는 굉장히 잘한다는 걸 전제로 그게 작동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일본은 뭐냐면 굉장히 매뉴얼에 익숙한 사회잖아요. 예. 근데 코로나나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자 사태 같은 경우는 매뉴얼에 없는 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무력감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못 해주니까는 국민들이 불안해지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막 사재기 현상을 막 자기들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막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치 문화가 그러니까 한계를 보여준 거고요. 뭐 중국은 그러니까 무치 문화, 이 소위 말해서 염치가 없다 그러는데 한국의 눈치 문화는요. 과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강자한테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기구라도 하는 걸로 그걸로 눈치를 했었거든요.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민주주의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눈치라는 게 장점도 있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남을 배려하는 게 있잖아요. 예, 예. 배려하는 측면이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눈치를 설명하니까 주위의 공기를 읽는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변을 배려를 하는 이런 게 가는데 자기 자존감은 올라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배려가 됐으니까 저는 그게 바로 자율성이라고 봅니다.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봐요. 하여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뻗쳐 나가 우리 근대사를 다 지금 포용해 버렸는데 지금 핵심은 우리 국민의 역량,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우리가 잊지 말자. 어떤 정부가 잘해도 국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 안 되죠. 사실이 그렇지. 국민이 뛰어나지 않는데 정부 정책이 좋다고 일이 될 리가 없죠.